안녕하세요. 저는 주말 동안 모의고사 본 거 틀린 문제 오답 맞춰보고,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뭐 풀었던 문제 풀어보고 그러고 있고, 지금 마지막 과목을 끝냈어요. 마지막 화까지 다 풀어봤고 이제 해설 강의만 한번 듣고 끝낼 건데, 좀 그동안 질문 주신 분들의 내용도 그렇고, 제가 그동안 항상 좀 고민해왔고 잘 못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하는데, 어,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지금 뭐 제가 나이가 적은 편은 아니잖아요. 공부를 하기에 적은 편은 아닌데, 이제 와서 공부를 하는 좀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는 살았는데 제대로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번에 모의고사 치고 느낀 점도 있고, 그리고 질문을 자꾸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피겨를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뜬 아이고 오늘 뜬 피겨 뉴스를 보고서 느낀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어요. 며칠 전에 세계 피겨 선수권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남자 싱글 은메달을 우리나라 차준환 선수가 땄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김연아 선수가 나오기 전에는 피겨 볼모지였고, 김연아 선수가 활동을 하는 내내도 사실은 선수층이 그렇게 두껍지 못하다가 김연아 키즈들이 이제 많이 생겼죠. 그리고 여전히 좀 시설이나 이런 게 좀 열악한 부분이 많아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좀 비교하기 어려운 환경인데, 이번에 차준환 선수가 또 오랜만에 세계 선수권 은메달이 나왔어요. 남자 싱글에서는 처음이고. 근데 이번 피겨 선수권 대회를 보면 기술이 차준환 선수가 가장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점수는 굉장히 높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 일리아 말리닌이라는 미국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점프, 쿼드리플 악셀까지 포함해서 6종을 다 뛰는 선수거든요. 차준환 선수는 지금 트리플 악셀하고 쿼드리플 사이코, 쿼드리플 토룩 이렇게 세 가지만 고난도 점프를 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드리플을 6종을 다 뛰는 이 선수보다 점수가 좋았어요, 이번에. 차이는 뭐냐면, 차준환 선수는 그동안 좀 성공률이나 이제 가산점을 많이 못 챙겨가던 점프들이 굉장히 질이 좋아지면서 가산점도 많이 가져가고 성공률도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번에 쇼트 프로그램, 롱 프로그램 다 클린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실수 없이 수행을 했는데, 말리닌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고난도의 점프, 훨씬 더 어려운 점프를 구사를 했지만 질이 별로 좋진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런 선수들을 비교를 해보면, 김연아 선수 때를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실 텐데, 김연아 선수는 정교하고 정확한 기술을 구사를 했고, 아사다마오 선수는 김연아 선수가 시도를 못하던 트리플 악셀 점프를 뛸 수 있었지만 성공률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기술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았어요. 잘못 뛰는 점프도 여러 개가 있었고. 그런데 길게 봤을 때 결국은 어떤 테크닉이 더 좋으냐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은 지속성인 것 같아요. 김하나 선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이 구사하는 기술이 점점 정교해지고 정확해져서 하나를 하더라도, 똑같은 점프를 뛰더라도 가산점을 훨씬 많이 가져왔고요. 아사다마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트리플 악셀이라는 그 당시에는 초고난도의 점프를 뛰었지만 가산점을 챙겨가기보다는 언더 로테이션, 그러니까 회전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롱 엣지를 사용하거나 기술이 정확하고 정교하지 않아서 감점을 받거나
이제 가산점을 거의 챙겨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그게 결국은 올림픽 금메달과 은메달을 가르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고, 차준환 선수랑 말리닌 선수를 비교해봐도 사실 그 부분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말리닌 선수가 그래서 이번 선수권 대회를 치르고 좀 느낀 게 많았는지 고난도 점프를 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난도를 좀 낮추더라도 정확도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인터뷰에서 했다고 해요. 저는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공부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공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공부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서 꼭 어려운 거를 막 여러 번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게 효과가 더 좋은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시 피겨로 돌아가서 얘기를 해보자면 지금 고난도 점프를 여러 개 구사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는 선수와 고난도 점프의 개수는 적지만 하나하나의 정확도와 정교도가 높은 선수가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얘는 쿼드리플 6개, 5개를 뛰는데 정확도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아. 근데 얘는 하나를 뛰더라도 꽤 잘하네. 점프가 아주 시원시원하고 좋네. 이 정도로 끝난다면 이 상황에서 말리닌 선수가 정확도에 대한 정확하게 점프를 뛰는 거에 대한 부분을 교정하지 못한다면 일어날 일은 너무 자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 아사다마오 선수가 그랬잖아요. 아사다마오 선수가 처음에는 그냥 트리플 악셀 성공률이 낮은 거에 불과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트리플 악셀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5가지 트리플 점프 전반적인 성공률도 굉장히 흔들렸고 나중에는 더블 악셀을 뛰는 데에도 조금 영향을 줘서 전반적으로 기초가 무너져 고난도 점프는 물론이고 아주 기초가 되는 테크닉까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반면에 김연아 선수는 더블 악셀도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항상 성의를 다해서 정성을 들여서 다듬어 나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블 악셀은 너무너무 그 정도 레벨의 선수에게는 굉장히 쉬운 점프일 수 있는 건데 그만큼 쉽고 기본이 되는 걸 항상 다듬고 탄탄하게 쌓아서 그 위에 트리플 5가지 점프를 쌓아 올렸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는 선수 생활을 마감할 때까지 기술이 점점 정교해졌거든요. 거기에 기술이 정교하니까 예술성을 얻는 게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주니어 시절 때는 김연아 선수는 기술, 아사다마오는 표현력 이렇게 승부를 갈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김연아 선수는 표현력이 약하다. 기술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완전히 뒤바뀌었죠. 김연아 선수는 기술도 좋은데 표현력이 너무 좋다. 라는 걸로 바뀌고 아사다마오는 그나마 되던 기술도 안 되는 선수로 마지막에 좀 사실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못한 선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거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본을 누가 중시했느냐인 것 같아요. 기초를 탄탄하게 세우고 그 위에 고난이도를 얹으려고 노력을 했던 김연아 선수는 시간이 갈수록 기술이 더 좋아졌고 그 외의 부분도 챙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면 기술을 단순히 지금 고난이도 기술을 사용하는 거에 급급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기본이 되는 거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아사다마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앞서가는 것 같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다 무너진 상태가 돼버렸죠. 근데 공부가 이거랑 전혀 다르지 않다고 느껴져요. 저도 이번에 3월 모의고사를 치고 그걸 더 정확하게 느꼈는데 저는 제가 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의고사를 쳤는데 사실 이게 결과가 썩 좋지만은 않았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가장 이제 걱정이라기보다는 갈 길이 멀다라고 느껴지는 과목은 화학하고 수학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공통점이 있어요.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보다는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는 너무 당연하고 이 문제를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풀 줄 아는 문제가 아닌 경우도 꽤 많고, 그리고 이 문제를 풀 때 빨리 푸는 게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기초가 약하고 연습이 덜 돼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건데 이거는 지금 수학을 예로 들면 문제가 이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를 했지만 반복이 부족했기 때문에 처음 거를 공부하고 끝에쯤 갔을 때 앞에 게 더 이상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근데 앞에 거부터 끝에 거까지 전 범위에서 문제가 나오잖아요. 문제는. 그러니까 앞에 쪽에 이미 지나간 지 한두 달 된 거를 보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그거를 한 70% 풀어놓고 마지막에 마무리를 못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단순 계산을 틀리는 문제도 좀 많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시작을 못한 게 많았어요. 시작을 아예 못한 거는 물론 접근 방식을 아예 모르는 것도 꽤 있었지만 시간이 기본적으로 부족했어요. 시간이 기본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초를 채워야 돼요. 계속해서 기초를 채우면서 이게 조금 기초가 70% 차면 그 위에 그 다음 레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기초를 채우면서 확인해서 부족한 부분을 또 채우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어떤 과목 공부를 하면은 처음에 50% 정도 습득을 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습득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이상 습득이 되는 친구들은 이렇게 저도 과외를 해봐서 알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고 처음에 50%, 두 번째 했을 때 70%, 그 다음에 80%, 90%, 91, 2, 3, 4, 그 다음부터 굉장히 느리게 늘거든요. 그래서 원래 등급을 올릴 때 등급이 낮을수록 처음에 올리는 게 굉장히 빨리빨리 올릴 수 있어요. 근데 3등급까지 올라가고 나면 그 다음에 2등급 올라가고 1등급 올라가는 거는 아마 5등급에서 3등급 올릴 때 2배의 시간이 걸려 2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고,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갈 때는 5등급에서 2등급 올라갈 때까지의 시간에 2배를 들여야 아마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노력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어쩌면 그것보다 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만큼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그 위에 어려운 거를 얻는 거는 생각보다 빨리 할 수 있는데, 이게 점점점 오래 걸린다는 이유는 뭐냐면 기본이 되는 거를 100% 채우기까지가 그만큼 걸린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을 100% 채우고 난 다음에 거기에 고난도를 하나씩 얻는 건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공부를 할 때 처음부터 기초를 100%다 잡고 그 다음에 난도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것도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엇갈려서 쌓아 올라가듯이 스태그링이라고 영어로는 표현을 하는데, 엇갈려서 쌓아가면서 밑에 빈 부분을 다시 꾹꾹 눌러서 채우고, 그 다음에 흔들어 보면 또 빈 공간이 생기면 거기서 다시 채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거 깔고 위에 거 깔고 밑에 거 깔고 위에 거 깔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대로 하려면 이 과정이 귀찮고 복잡하고 사실 고통스러운 작업이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기초를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채울 수 있는지가 이제 제대로 한다는 거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된 것 같고, 이거는 다른 분들도 뭔가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때나 일을 시작할 때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물론 어떻게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방법으로 할 거고 어떻게 접근을 할 거고 이런 어떻게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거는 두 번째로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는지예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내가 이 공부를 왜 하는지. 사실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먹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정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결정을 하기 전에 고민하는 거는 결정하고 난 다음에 하는 건 늦어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라도 고민을 해서 결정을 수정을 한다면 그거는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 좀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무언가를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이걸 왜 하고 싶은지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가 뭔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최종 목표가 뭐라는 거는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것과 내가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노력할 수 있는지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왜 하는지가 결정이 되면 그러면 이거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그리고 언제 할지 누구랑 할지 이런 거를 먼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 게 다 고민이 되고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생각할지 할게 그러면 어떻게 할지여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거를 순서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를 이제 그 습관을 좀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 게 이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고민을 할 만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대부분 시간을 많이 보내죠. 특히 어릴 때일수록. 사실은 어렸을 때 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내가 고민하지 않아도 부모님이나 어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그리고 그걸 위해서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니까 거기 휘말려서 하다가 그냥 시간이 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정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표현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보면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라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중학교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 거를 고민하느라고 벌써 마음이 급하죠. 고등학교 들어가면 수능이 눈앞에 닥친 거로 보이니까 그거에 잠식이 돼서 다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잠깐 멈춰서서 고민하고 결정하기까지 충분히 생각을 해보는 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이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내가 그 기회를 만드는 수밖에 없고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를 섣불리 결정하기 전에 고민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에 지금 이런 게 하는 게 맞을까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질문의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은 누구도 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찾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내가 고민해보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답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보다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이걸 왜 하고 싶은지가 먼저인 거죠. 내가 왜 무언가를 하고 싶은지가 나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바쁘더라도 잠깐 멈춰서서 나는 왜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생각한 다음 결정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